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7월 초부터 8월까지 경제 성장이 보통 속도로 둔화됐다고 평가가 나왔고요. 이는 7월에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5월 말 7월 초까지 경제 활동이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진단한 것과 달라진 대목이 있다.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델타 변이에 따른 영향과 여행, 관광 활동에 따른 위축, 그리고 노동력과 원재료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이 좀 지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용의 경우 모든 지역이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이직률 증가, 조기 퇴직, 그리고 육아, 채용 협상의 어려운 부분이 이번에 좀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났고, 특히 몇몇 지역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금속, 화물 운송 서비스, 건자재 등이 비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향후 기업의 가격 전가에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건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인 입장이나 아니면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재료비 부분에 따른 상승 추이로 인해서 실제 가처분 소득비가 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앨런의 미 재무장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및 유예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가 나왔는데요. 이번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3개월 정도의 기존 현금의 재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 잔고가 10월 달에 소진이 될 수 있으며 부채 한도 관련 조치를 빠르게 실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좀 재밌어요. 요게 나왔을 때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곧바로 줍줍해야 됩니다. 왜냐면 10월 달에 소진이 되고 이제 미국이 셧다운이 됩니다라고 하면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줍줍해야 돼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미국이 망합니다. 아니 미국이 기초통화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빚 있으면 그냥 돈 찍어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정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하고 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상대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그런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깐깐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채 한도는 뭐 어떻게 보면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해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 흔들림을 역으로 우리는 이용을 해서 충분히 줍줍을 한 뒤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 챙겨먹는 전략을 꼭 가져가셔라 라고 저는 꼭꼭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나라라고 하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뭐 미국 지금 경기의 물가의 뭐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 계속 회복 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흔들릴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점에 꼭 키포인트를 꼭 맞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에너지부 2050년까지 태양열 전력 공급의 44%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점인데요. 35년까지 37%, 50년까지 44%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50년 목표 달성에서는 정부와 산업 개인 부분에서 5,620억 달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산업하고 개인 부분에서 비용이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세금에서 나오겠지만 나머지 부족분은 약간씩은 좀 더 완화를 해주던지 아니면 또 돈을 조금은 찍어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연은 총재가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될 경우 테이퍼링 올해 시행될 것이 적절하다. 계속 여기에서 립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주변에 있는 시선들이 있죠. 기관이나 일반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또 대놓고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페이크를 계속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분위기상을 보게 되면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대로 미국은 약간 지금 또 델타 변이가 조금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도 12월 중에는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변수는 요 10월 달에 소진되는 이 긴급조치 잔고 부분에 있어서 유예가 잘 되고 그리고 합의를 잘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힘들어질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상대로 또 안 될 수 있는 변수의 충분한 쪼코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7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미 연준의 베이지북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영향으로 좀 달러가 약간 올라왔다라는 것과 유가 추이는 배럴당 69.3달러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에너지 정보청 원유 수요 전망 하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이다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로빈 후드가 주기별 암호화폐 자동 투자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빈 후드 이제 그만큼 장기 전략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일단 주주들도 좀 달래야 되고, 주가도 좀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있어서 크립토에서 또 반사 이익을 받았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방어적인 전략도 또 취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호주 금융 그룹의 맥커리가 비트코인 채굴시설 시범 운영을 좀 해보겠다. 맥커리 그룹은 시범 시설은 미국에 설치가 되어져 있으며 암호화폐 채굴시설 및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뽀로로가 NFT에 나온다. 그러니까 즉 뽀로로가 NFT에 들어왔다는 거, 요거 돈이 잘 모이는데, 돈이 잘 모이니까 내가 좀 더 상업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이번 비트코인 급락 공급량의 10.3% 수익 손실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 공급량의 10.3%가 미실현 수익 상태에서 미실현 손실 상태로 전환이 됐다며 약 194만 비트코인의 온체인 평단가가 온체인 기록이 남은 지갑의 유입 당시 가격을 뜻한다고 합니다. 4.58달러에서 5.26만 달러 사이를 나타낸다라고 하고요.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현재 대략 4만대 중반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석 시즌이 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재미없는 장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요 시기 때 알다가 좀 빨리 회복을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폴리곤이 디센트럴 게임즈와 플레이 투 원 게임 공동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라이어 블록체인이 8월 441개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으며 전년 대비 451%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라이언 블록체인의 그런 걸 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비트코인과.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이번에 시즌2가 끝났고 시즌3가 왔다라고 하면 무엇 먼저 가냐면요, 채굴회사가 먼저 갑니다. 네, 주가가 먼저 가고요. 그러니까 1단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1단계 주식을 채굴해서 먼저 산다. 2단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지분을 좀 더 매집을 해서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가거든요. 2단계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한다. 3단계 플랫폼에 따른 소비 부분이 상당히 잘 나오고 수수료 소각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있냐 아니고 있냐, 그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아마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공식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2대 채굴풀 이더마인이 출시가 됐다라는 점과 솔라나 H 자산 규모 테라치고 3위에 안착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더 2.0 스테이킹 프로토콜
10월 6일 메인넷을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트론 전송용 코인에 사야 하는 이유, 보기 드문 미남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레벨은 좀 낮고 아마 신규 코인러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뭐 간단합니다. 이번에 코인 퇴출에서 ISMS 인증을 못 받았던 부분, 그리고 실명 계좌를 인증 라이센스를 또 받지 못했던 그런 거래소들이 대부분 이동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송용 코인 쪽에 좀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꼭 트래블 룰 적용되면 국내만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순 이체 코인용 부분이 어느 정도에 따른 거래량이 좀 올라오게 될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런 전송 코인용 기반 요소가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즌이 끝난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의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 이건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XRP를 가장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XRP 가격이 좀 빨리 올라가거나 하면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좀 애매한 이런 코인들, 도지 같은 코인들이 갑자기 시총이 좀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들에 따른 시총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면 눈치껏 시즌 아웃 부분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손실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추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다 확인하는데 저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갈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순수 노가다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돈 좀 있고 제 밑에도 뭐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 부분을 또 두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더 질 좋은 정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제 자체가 아직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시즌에 눈치를 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는 약간은 눈치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과, 퀀텀이 리브랜딩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패트릭 다이가 요새는 약간의 저스틴 선의 그런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야, 물 들어올 때 좀 더 올리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똥텀 텀텀 하는데 요새 금텀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퀀텀이 반감기가 거의 연말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퀀텀을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또 팁을 드릴게요. 퀀텀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반감기에 가장 적합한 시즌은 수혜를 그 전에 받는다라고 해도 한 달 전에 받긴 하지만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1월 전에 이 더 올라가는 이 추이를 먹는 거에 따른 위험성은 제껴두고 안전적인 부분은 11월 정도 선에서 끊는 게 전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12월까지 먹다가 배탈 나지 않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IOST의 호재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올려주셨던 분이 있는데, 호재가 좀 한가득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9월 30일에 에어드랍, 메인넷, iOS와 링크와 피드 통합, 브랜드 확장, NFT, 크로스체인, 뭐 지갑 파트너십,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고 IOST가 왜 급등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9월 초인데 지금부터 가격이 올라왔던 걸 보면 항상 호재는 한 2, 3주 전에 사야지만 혜택을 좀 많이 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SEC 째라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이 이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코인베이스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충분히 끼쳤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4%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USD 코인을 빌려주는 랜드 상품을 추진 중인데 SEC가 이것에 따라서
상품을 출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살을 제가 더 붙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의 시장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겠지만 미국 쪽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금의 패턴은 미국입니다. 미국 쪽이 죽어버리는 순간 이 시장 끝나는 척도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볼륨을 줄어드는 측면에서 코인베이스를 막아버리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를 좀 더 해석을 해드린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 당연히 트레이더들은 재빨리 또 해서 숏 배팅을 했으니 그 고래들이 또 그만큼 가중치를 또 거기다 힘을 많이 실어주다 보니까 롱에 있는 부분이 청산이 좀 많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지금 시점에 하반기에서 이자 농사를 지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자 농사를 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지금은 되게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자 농사 짓는 건 어리숙한 겁니다. 자동 청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즌 아웃 되고 나서 하셔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미국 시장이 끝나버리는 순간 시드가 들어올 수 있으면 맥락이 없습니다. 왜 SEC가 왜 이 시점에 이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한국이 왜 그럴까요? 한국이 왜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한 이유가 무엇인가? 투자자산 시장을 좀 빠르게 식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쪽에 돈 보내지 마세요 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좀 더 빠르게 올렸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SEC 입장은 어떨까요? 야, 투자자산 시장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 또 그만큼 피해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피해자 또 구제에 따른 또 제도화를 또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일정 지원금을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 없는 또 일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조만간에 금리 인상할 거고 테이퍼링 할 거니까 애초에 좀 빨리 빼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빵이 뭐라고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야, 거기에서 놀게끔 하지 말라고. 너 왜 그 자리에 앉혔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 단속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 테이퍼링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만큼 금리 인상이 이제 곧 진행을 할 것이니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 시장을 약간은 쉼표를 찍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는 내년까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이상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이 정답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인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정답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수익 실현해서 빠져나갈 것이냐, 엑시트를 어느 시점에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계속 희망으로만 돌리다 보면은 저번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월 달에 뺄 걸. 5월 달에 내가 놓쳤던 부분, 많이 후회된다. 그 후회를 2번 하실 겁니까? 1번 하실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포인트를 본인들이 각자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제 주관대로 제 생각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건 리딩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제 돈은 제가 관리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정도를 계속 제가 주장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12월 달에는 빨리 하면 어차피 12월 중에는 할 것 같고요. 늦어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내년에 3월 이전에 거의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조심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니고서 지금 시점에 얘네를 왜 조지겠습니까? 어차피 제도권에 다 들어가져 있고 규제 준수 다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왜 제재를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도 만약에 있으신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 다음으로 또 번외로 이런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준의 부분이 11월 4일 날 있고요. 12월 16일 3시, 4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미리 일정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도 항상 중요하게 마련입니다. 시즌이 거의 가까워지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득의 상위 5%가 세금 65%를 내는 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 별로 일부 구독자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돈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세상이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평등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왜 이렇게 고소득자에 따른 비중이 상위 5%에 너무 치중이 되어져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이런 조세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의 작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단속을 해서 좀 줄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면되는 기금 자체가 60조 원 규모입니다. 그걸 왜 내버려 둘까요? 그걸 어느 정도 촉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소득자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가능한 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다 부합이 됩니다. 예. 지식도 되고 돈도 되고 다 돼요. 그러면 얘네 한 명이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5%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빠져나가면 여기에서 그만큼 많은 비중이 이쪽에 부담료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명씩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별거 없다. 뭐 이런 생각하고 미쳤다 치고 뭐 다른 나라 가서 살 수도 있겠죠.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했었을 때 너무 과하게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전 바람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세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측면, 또 하반기에도 또 약간의 동기부여를 드리고자 해서 요 재료도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말라갑니다. 왜냐? 물가도 오르죠. 그리고 그만큼 집을 사셨던 분들은 대출비도 갚아야 되죠. 대출 이자금도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만큼 세금도 높아지고 4대 보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런 보장제도 기금도 상승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률이 높다. 근데 되게 재미난 점은 무엇이냐? 저는 오히려 이 피부양자 부분에 따른 측면에서 약간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비중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은 올바르긴 하지만 기존의 직장인으로 이제 무언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는 이제 시대는 끝났다. 약간의 위험성을 감안하고 계속 투자에 임해야지만 젊었을 때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 경험치가 쌓이면 자녀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어느 정도 여유가 되셨던 분들은 거의 다 피부양자의 일정 자산 이상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도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022년도 7월 이후부터 건강보험료의 또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일단 원래는 3,4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1,000만 원 부분으로 또 바꾸면서 1,000만 원 이상인 자는
또 건보료 부분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마지노선을 3,400만 원으로 해놨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추가 요 2022년 7월 기준으로 이것도 2천만 원으로 낮추면서 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또 해야 쉽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벌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천을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1천부터 건보료가 일단은 발생을 해요. 그러면 2천을 일단 빼주고 8천이 됩니다. 예. 8천에 이제 여기서 반반씩 내죠. 건보료는 사업자와 직장인이 반반씩 해서 6.86%를 내는데 요거 나누기 2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으니까 6.86으로 내야 되겠죠. 6.86에 곱해서 나누기 12를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천만 원 추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세금이 많이 나가요. 자, 금융소득으로 계속 생겼던 자금,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그냥 잡서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뭐 금융소득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칩시다. 뭐 배당소득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일단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2천만 원은 또 15.4%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대략 한 1,60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 뺐으니까 8천만 원 부분에 따라서 이제 소득 세율 구간표를 좀 봐야 되겠죠. 소득 세율 구간표를 보게 되면 이 8천만 원 언더가 어떻게 됩니까? 24%죠. 네, 24% 부분에 있어서 받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또 그냥 24%를 받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세 보이니까 누진 공직을 해주게 됩니다. 522만 원. 근데 이 522만 원 하면 얼마가 되냐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억 원 정도 하면 분리과세해서 따로 떼고 8천은 그냥 여기서 20%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8천에서 20%면 1,600만 원이네요. 1,600에 8천 하면 대략 6,4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6,400.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2천만 원에 대략 15% 그냥 우스리 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2천만 원에 10% 200에 100이니까 300이니까 대략 1,700만 원 언더가 되겠죠. 0.4 뺐으니까 그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1,700. 그럼 합치면 대략 8,1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실제 내는 돈은. 네.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 다 합쳐서 금융이자소득을 이야기하는. 그럼 8,100에서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대략 1,000만 원을 그냥 원래는 800 얼마인데 어차피 세금이 20년 지나면 한 300은 더 올라갈 거니까 그냥 넉넉 잡고 여유롭게 1,000만 원을 깝니다. 그럼 7,100이죠. 네. 여기서 집이 있다. 그럼 뭐 보유세, 먼세 나가죠. 그럼 여기서 또 깝니다. 네. 인생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죠. 네. 그래서 또 까요. 예. 까면 뭐가 까지냐?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보유세 대략 넉넉 잡고 한 500에서 600 정도 까야 되는데 어차피 2, 30년 지나고 보유세도 거의 지금의 가격 추이에 따라서 뭐 90%대까지 뭐 올려 놓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대략 1,000만 원 깝니다. 뭐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벌써 6,100이네요. 실제 물가 부분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 경비 추이를 하고 뭐 당연히 관리비 내야 되고 보험비 내야 되고 이런 먹는 거 떼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 여유롭게 하면 여기서 3천을 빼줍니다. 쫙. 그럼 나머지 3천이 남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뭐가 됐던 뭐 배당 소득이든 금융이자 소득이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좀 여유롭게 잡으려면 목표치 추이는 이런 이자 소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목표 추이는 1억 원을 잡는 게 맞는 겁니다. 이자로만 해갖고 1억 원 정도만 맞춰지면 먹고 살만하다. 근데 이게 아니면 기존에 이제 젊은 층들 저의 1% 젊은 친구들 있죠. 젊은 친구들의 목표 추이는 대략 집 포함해서 하게 되면 20억 언더면 된다. 집에 10억 원 쓰고 서울 기준이에요. 대략 한 6억 원짜리 그냥 이쁜 거 사지 말고 그냥 보통 6억 원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사고 그 대략 한 13억 원 남죠. 요거 들려도 대략 언더 아무래도 아무리 적게 받아도 6천에서 대략 7천만 원 이자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언더면 괜찮죠. 저는 오히려 집에 막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내가 이 깔고 내 바닥에 깔고 있는 걸 별로 좋아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직장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필요하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늙었다라는 존재로 현금 흐름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 흐름표를 잘 만들어지려면 이런 뭐 세무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부동산 쪽은 이제 토지 빼놓고는 그렇게 수익원을 낼 수 있을 만한 요건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할 거라고 하면 해외 부동산 쪽 빼놓고는 글쎄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해외 부동산 또 세무 처리하기가 여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더러워서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아이씨 갖다 때려 치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건보료 부분에 또 마지막 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국민연금에 원래 가담이 됐던 게 원래 30% 정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번 이제 개정이 되면 50% 정도까지 또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에서도 실업자가 돼도 건보료는 내가 일을 없어도 건보료를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근데 재미난 거는 그게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되었을 때 그게 건보료 빼고 준다라는 거죠. 건보료 금액을 책정을 해갖고 아까 제가 책정하는 방식 알려드렸죠. 책정해갖고 그거 빼고 준대요. 아무튼 뭐 이런 잡지식 오늘 내용 왜 뒷부분에 이런 걸 넣냐 시즌 아웃이 됐고 새로운 마음가짐 잘 다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어떤 형태로 내가 목표를 잡을 것인지 목표에 따른 명확한 부분을 좀 정의를 해드리고자 해서 오늘 내용 좀 길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좀 자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공부를 꼭 시켜놔야 중요하다. 그리고 돈의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면 지키는 부분의 세무 부분을 잘 보셔라. 내가 세무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세무사 부분에 일정 돈을 좀 써더라도 지인을 좀 두셔라. 믿을 만한 세무사는 좀 믿을만하고 똑똑해야 되고 업데이트가 잘 되시는 분들로 한 2명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